사진작가 김경태입니다. 저는 사진작가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사진의 대잘알고 찍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찍는데 사실은 다 그게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이것만을 알고 찍자,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노광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진은 오로지 한 가지 색깔밖에, 한 가지 빛밖에 몰라요. 다른 거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어떤 사진 카메라든 반사율 18%만을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F, 7F, 7F는 이거는 16진수에 의해서 공학적으로 이거는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색이기 때문에 바로 회색을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2번을 찍게 되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바로 회색입니다. 바로 3번을 찍어도 회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사율 18%는 촬영에 있어서 예면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떤 카메라든 18%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측광시에 고려가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회색보다 어두운 검정색도 회색으로 촬영되며 회색보다 밝은 흰색도 회색으로 촬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번을 촬영했을 때는 어떤 색으로 나오냐, 어떤 톤으로 나올 거냐 하는 겁니다. 바로 회색입니다. 2번도 회색이고 3번도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염두에 뒀다가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좋은 시스템인데요. 좋은 시스템은 0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바로 5에 해당하는 회색 7F, 7F, 7F가 바로 5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 사람들의 피부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5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카메라만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0을 찍으려도 5로 나오고 10을 찍어도 5로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은 0서부터 10까지가 구분되어 있지만 5만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두운 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빛을 더 빼주면 어두운 색으로 가고, 빛을 더 넣게 되면은 밝은 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시스템이 생깁니다. 자, 다음은 사진은 가장 중요한 게 노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출로 인하여 작품으로 성공할 수 있고 휴지로 버릴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의 성공과 실패는 노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출은 색온도까지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비틈의 이미지 때문에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게 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노출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검정색을 촬영하면 검정색으로 나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회색으로 나온다. 얘는 회색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타임에 말씀을 드렸듯이 흰색을 촬영하면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회색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얘를 빛을 더 주어서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내가 흰색을 찍었을 때는 회색으로 나오니까 흰색으로 바꿀 때는 빛을 어떻게 돼요? 빛을 더 주어지는 거고, 만약에 흰색을 찍었는데 검정색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더 빼주면 검정색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시스템이 생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조리개의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리개 구경이라고 하죠. 구경이 클수록 숫자가 작습니다. 숫자가 작은 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2하고 2.8하고 배가 1.4배입니다. 2.8하고 4는 1.4배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경 수치를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가 이것만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렌즈 조리개 역할을 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경이 클수록 수치가 작아지고 빛의 양은 많아진다. 빛의 양이 많을수록 피사체는 밝아진다. 반대로 구경이 작으면 수치가 높아지며 빛의 양은 적어지며 적어진 만큼 피사체는 어둡게 표현된다.
수치가 작아질수록 조리개 구경이 커진다. 그만큼 심도가 뭐냐면요, 깊이를 얘기합니다. 심도가 낮아진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조리개 구경이 심도가 깊어진다. 심도가 깊어진다는 멀리까지 선명하게 찍힌다 이 뜻입니다. 구경이 작으면 펜포커스가 되며, 펜포커스는 앞에서부터 저 먼 거리까지 촉정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구경이 커지면 인포커스 앞에 있는 것도 흐려지고, 초점 맞은 그 뒤에도 아웃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흐려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렌즈의 구조입니다. 이 렌즈의 구조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빛을 조절해서 노출을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도 할 수 있지만, 심도 조절을 해서 앞에 있는 주제를 부각시킨다든가, 아니 아웃포커스 시킨다든가, 아니 먼 곳을 아웃포커스 시킨다든가, 펜포커스로 만든다든가 할 때는 바로 조리개의 구경 가지고 결정짓는 겁니다. 그만큼 조리개의 구조는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즈의 화각 촬영에 임하기 전에 꼭 숙지해야 된다 하고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렌즈는 각각 다른 화각을 가지고 있어요. 렌즈 화각에 따라 피사체의 초점거리가 달라지며 피사체 현상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선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렌즈 선택을 해야 하며, 특히 인물, 건축물 등은 왜곡이 심하게 표현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각도가 있는데, 화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촬영의 화각이라고 하는데, 이 화각을 알려면은요, 렌즈에 다 써 있습니다. 자, 렌즈가 화각이 심할수록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화각이 넓다고 해가지고 좋은 렌즈냐? 그거는 아닙니다. 화각이 넓으면 그만큼 피사체는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처음에 우리 이 세계에 카메라가 등장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50mm입니다. 50mm는 사람 눈에 거의 준하는 그 화각보다는 심도 내지는 화각 이런 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50mm 렌즈라고 하는데요. 요즘 렌즈들은 50mm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16mm부터 35mm, 2.8부터 70mm, 70에서 200mm 뭐 등등 다양한 렌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화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 선택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찍는데,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찍을 때 가까운 곳에서 그 큰 건축물을 찍으려니까 화각이 심한 뭐 16mm나 뭐 12mm나 14mm나 이런 걸로 막 찍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이 건축물 찍는 렌즈가 따로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러 렌즈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가 넘게 되는데요. 이 화각이 심한 렌즈 가지고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렌즈의 성능인데요. 렌즈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각기 다른 화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렌즈 화각에 따라 피사체의 초점거리가 달라지며 피사체 현상이 달라진다. 그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렌즈 선택을 해야, 특히 인물, 건축물 등은 왜곡이 심하게 표현되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죠? 저는 자꾸 핸드폰이라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이 35mm였습니다. 처음에 생산할 때 35mm 가지고 차 안에서 찍다 보니까 여성들이 얼굴이 크게 보이고 보기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렌즈가 화각이 좀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렌즈는 35mm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게 만약에 얘를 가지고 사진을 35mm 가지고 찍는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m에서 찍으면은 50mm가 찍는 화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왜곡이 별로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스마트폰을 찍을 때는 거리를 유지해줘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핸드폰 가지고 찍으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은 가정주부나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가까이 찍으면 다 잘 지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1.5m 정도 띄워놓고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렌즈의 성격까지도 이렇게 제가 화각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화각은 심할수록 왜곡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곡이 없을수록 망원이 드는데요. 망원은 그만큼 사진이 심플하게 나오고 특히 여성 인물 사진에는 최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렌즈의 성격을 꼭 아셔야 현장에 가서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구경이 크면 빛이 많이 들고 구경이 작으면 빛이 적게 들어오는 반면에 그 다음에 심도가 또 표가 난다고 했는데 셔터에서는 뭐냐면 셔터에서는 빨리 찍을 것이냐 늦게 찍을 것이냐 이것만 담당해요. 셔터에서는. 셔터는 뭐냐면요. 카메라의 우측에 오른손으로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셔터는 속도에 의해 노출을 결정합니다. 노출을요. 수치가 높을수록 노출이 적어지며 수치가 적을수록 노출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건 흔들림이 생기죠. 이렇게 피사체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느리게 찍으니까, 느리니까. 빨리 찍으니까 여기는 흔들리지가 않았죠. 이와 마찬가지 그림처럼 이렇게 그 셔터 속도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긴 시간을 이용하여 동감을 표현하며 궤적 현상을 표현한다. 밤 야간에 촬영할 때 자동차의 궤적, 자동차가 꼴이라고 하나요? 붓빛이라고 하나 이런 거를 찍을 때는 느리게 찍는 것이 이렇게 느리게 찍으면은 자동차가 긴 그 페이크 내지는 차폭등이 찍히게 되는 건데 이걸 셔터 속도가 빠르면 안 된다는 거죠. 느리게 찍는 반면에 반드시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셔터 속도가 느리게 되면 초점이 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건부입니다. 셔터 속도에. 셔터 구조는 숫자가 높을수록 빨리 찍는다. 그 대신 숫자가 낮은 거는 느리게 찍는다. 느리게 찍힌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이것만 알면은 사진은 다 누구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 대두가 그냥 등간호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등간호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등간호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이 등간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등간호출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제가 등간호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볼까요? 자, 보통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125에다가 셔터 속도를 125에다가 125분의 1에다가 셔터를 맞춰놓고 조리개는 5.6에다 놨다고 해요. 조리개를 5.6에다 놨어요. 그 다음에 감도는 어디에 놨냐? 100에다 놨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노출이 정확하게 딱 맞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하는데 해가 넘어지려고 어두워지고 구름이 껴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노출을 더 줘야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노출을 더 줄 때 어떤 걸 가지고 갈 거냐? 여기서 조리개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셔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감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사진의 작품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조리개 셔터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셔터를 더 이상
우리가 줄 수 없다든가 더 내려갈 수 없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제가 지도할 때 80 이하는 셔터 속도를 놓으라고 안 해요. 이상으로 놓으라고 하지. 남자들은 80은 잘 찍어요. 근데 이 교과서에는 125분의 1초로 셔터 속도를 맞춰놓고 조리개를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조리개를. 산으로 내려가니까 조리개가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2.8로 내려가는 거예요. 2.8로 내려가는가? 2.8을 2로 내려가요. 자, 그런데 요즘 카메라가 렌즈가 단렌즈 같으면 1.4까지가 있어요. 50mm가. 그런데 줌렌즈 같은 경우는 2.8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은 2.8짜리 렌즈를 갖다가 1.4로 만들려면요 통이 엄청 커야 돼요. 규격이, 렌즈 규격이.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안 되니까 2.8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2.8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1.8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서 감도 가지고 높여주는 겁니다. 감도. 자, 50에다 100에다 놓고 찍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에다 놓고 찍고, 200에다 놓으면 400에다 놓고 찍는다. 자, 이 감도 가지고 높이면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자, 이 감도는 빛을 감응하는 기능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 노이즈 현상이 벌어져요. 컬러가 틀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고려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믿고 우리가 노출을 맞추면 안 되는 거고, 셔터 속도 가지고 또 해서도 또 안 되는 거고, 조리만 가져도 안 되는 건데, 3박자를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등간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리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셔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감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조합해서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등간노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등간노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등간노출을 무시하면 사진을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등간노출, 이것은 기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 것은 뭐냐면, 셔터 속도가 느려지면은 아까 피사체가 흔들린다고 그랬죠.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리개를 빛이 죽으니까 5.6에서 놓고 8, 11, 16으로 가야 되는데 2.8로 내려가고 해도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아웃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심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심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풍경을 찍는데, 백두산을 찍는데 저 백두산 끝부터 내 코앞에까지 찍으려면 뭐를 찍어요? 11, 16, 20까지는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노출이 안 맞는 거예요. 노출이. 뭔 노출이? 셔터 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노출이 안 맞으니까. 자, 노출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걸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등간 노출은 삼각관계를 꼭 그걸 인지해 주셨다가, 저 여성을 내가 드라마틱하게 여성답게, 아니면 저 아기를 진짜 어린아이처럼 아기같이 순수하게 찍고 싶다면 아이를 부각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조리개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셔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메라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연구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0에다 놓고 촬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 0에다 놓고 촬영을 하는데 노출이 조금 부족해요. 왜 부족해요? 자, 여기서 신부하고 신랑하고 찍는데 신랑은 검정색을 옷을 입고 신부는 하얀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맨이 딱 찍으려니까 얘가 카메라가 뭘로 나오냐? 희색으로 나와요. 흰색으로 찍어? 이 검정색을 찍어? 그것도 회색? 회색으로 가지고 또 검정도 회색?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레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노출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카메라맨들도 노출계가 있어요. 노출계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그레이 카드입니다. 회색입니다. 아까 희색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걸 가지고 카메라에서 세팅을 하고 찍으면 검정색이 됐든 희색이 됐든 무조건 검정색은 검정색, 흰색은 흰색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노출인데 여기서 내가 그걸 가지고 찍지 않고 그냥 찍으려고 하니까 이 흰 부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얘가 노출 부족이 될 거 아니에요. 회색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플러스로 가는죠. 카메라는 전부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입니다. 세계적인 카메라 그 기준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가는데요. 여기서 흰색을 찍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왜? 흰색으로 나오니까 흰색을 표현해야 되니까. 검정색을 찍으면 흰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검정색을 찍는데 흰색으로 돼요. 아니 회색으로 돼요. 그러면 무슨 색으로 표현해야 되죠? 검정색을 표현해야 되니까 빼줘야 되죠. 빼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출계의 그 노출을 맞추는데 노하우예요. 이걸 내가 한 스텝을 갈 거냐, 두 스텝을 갈 거냐, 3스텝을 갈 거냐, 아니면 2분의 1로 갈 거냐, 3분의 1로 갈 거냐, 1로 갈 거냐, 뭐 등등 이런 거 결정에 따라서 노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서 촬영을 했지만 사진이 다 다른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수백 명이 찍어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진이 절대 없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일부러 내가 저 사람 노출처럼 내가 맞춰 찍어야겠다. 안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내가 방향키를 하는 거예요. 기계가 회색을 했으니까 나는 회색이 아니야. 자, 검정색으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검정색으로 갈 거니까 더 주는 거야. 어디 플러스로? 아니? 마이너스로? 아니? 그럼 어디 갈 거야? 검정색으로 갈 거니까 빼기 가야 될 거 아니냐고. 흰색은 더하기 가니까 플러스 가야 돼. 그렇잖아요? 흰색은 자, 왜 이건 그러냐면요. 그림은요. 벡터 이미지예요. 그림 화가들은 물감을 칠수록 검정색으로 변화가 진하게 돼요. 그런데 사진은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빛을 줄수록 더 환하게 돼요. 날아가 버려요. 나중에 날아가 버려요. 빨간색이 분홍색으로 그 변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비트맵 이미지의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다음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모르고는 우리가 이거 제가 그리는데 먹었어요. 잘못 그려가지고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어서 데이터 용량 차이로 사진 해상도 차이가 발생한다. 저는 그 스마트폰은요 JPG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전에 35mm였는데 지금은 막 망원으로도 찍는다고 그래요. 이제 새로 개발이 돼서. 그렇지만은 기본은 얘가 JPG예요. 카메라는 뭘로 되어 있어요?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옥수수를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 세 개의 옥수수 가지고 표현한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갖다 도형에 쓰면 걸려요, 저한테. 그러냐, 자, 여기 보면은 옥수수 팁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256 색공간이 나왔어요. 예. 그것은 제한적이고. 자, 여기다가 제한적인 데다가 넣었더니 65,536이 색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로우예요. 프로파일이라는 거예요. RCR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찍어야 어떻게 돼요? 필름을 얼마나 해요? 손톱만 하잖아요. 손톱만 한 걸 얼마나 이렇게 찍어요? 대형 스크린을 찍으려면 뭘 찍어요? JP 가지고는 안 된다. 왜? 뭐 때문에? 256 색공간이 보면 다 깨져버려요. 뭐 때문에? 비트맵이기 때문에. 벡터는 안 깨져요. 그림은 실발하면 되니까. 얘는 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뭘로 돼서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깨진다. 깨지기 때문에 프로파일로 찍는 것이 좋다.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로우가 없어요. 이 로우 강의는 전문 강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두와 구성이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강의를 그동안 쭉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네오나르도 다빈치 이건 뭐 아주 기가 아프게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구두만 가지고는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구두는 기본인데 기본. 구두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만
또 무시를 때로는 할 수가 있는 게 뭐가 무시를 하냐면은 구성이 무시를 해요. 구성이 구두를 무시해버려요. 그럴 때는 가능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명작 모나리자가 한 얘다. 여기서 보면 이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1.618 요거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1.618 요쪽이 1, 요쪽이 1.618입니다. 한 가운데다가 넣으면 안 돼요. 3등분, 3분에서 한쪽에다 넣어줘야 돼. 그럼 한쪽 빈 공간을 뭘 넣을 거냐? 바로 그게 부재예요. 부재. 부재를 뭘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주제가 사는 거예요. 신부집에 갔는데요.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예쁘게 가면요. 신부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부가. 이 신부는 따로, 주인공이 따로 있으니까 좀 밉게 하고 가면 어때요? 근데 신부, 이쁘면 신부가 싫어한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주객이 정도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한 비유법을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 황금분할, 고대 그리스에서 이게 발견된 건데요.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황금분할 3등분을 통해서 공간 배치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공간 배치는 우리가 살면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그란 걸 처음에 태어나서 동그란 걸 배웠지만 어머니 젖가슴도 동그랗고 지구도 동그랗고 다 둥글고 뭐 해도 둥글고 그렇게 익혀왔는데 조금씩 커면서 뭘 배워요? 사각을 배워요. 이것이 바로 구두의 형성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구두의 비율은 어느 쪽에 얼마만큼 중요에 따라 이거 긴장감과 안정감을 표현한다. 긴장감과 안정감을 표현한다. 뭐가? 구두가. 어머니 같은 둥글고 지구 같은 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차가기 좀 딱딱하잖아요. 각이 져가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공간 배치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표현하고자 하는 요소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할머니와 아이가 구성원이 되어 사진을 할 정도 표현을 강조한다. 만약에 여기에 할머니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구두는 괜찮은데 구성에서는 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할머니가 어린 나이로 없고 여기 이게 호르구로성이에요. 여기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80 먹은 거의 80이나 되는 할머니가. 자, 여기는 이 천국의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구조가 딱 1등분, 2등분, 3등분 이 딱딱하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 구조가 이것이 구조고 구성은 뭐예요? 이게 구성이에요. 사람이 구성이에요. 이 구성이 이 구조를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와 그 아이가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진은 제 사진이지만 잘 맞는 구성원이 잘 맞는 사진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 처리를 단순화하여 표현을 부각시킵니다. 배경이 복잡하면은 그 주제가 배경이 묻혀서 저기를 꽃밭을 갔더니 엄마들이 애기들 놓고 손주들 놓고서 꽃밭에다 애들 집어넣고서 찍는 거예요. 애기가 꽃밭에 묻혀가지고 꽃인지 애기인지를 분간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찍어야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이유를 왜 찍어야 되냐고 왜라는 캐시마크가 붙어야 되는데 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왜라는 걸 딱 보고 찍자요. 그래서 보면은 복잡한 구성은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그 천국의 계단 위에를 이렇게 한 여성이 사진 찍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게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리 갈까 하는 그 시선 이렇게 방향을 키를 제시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성입니다. 이 고개가 여기 저 정면만 봤다고 한다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사진이 괜찮다. 구성으로서. 구두도 괜찮고. 구두는 여기서 좀 약간 깨졌어요. 구두는. 자, 다음. 이건 이제 태양 소금을 채취하는 염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구성은 나의 디자인이다. 구성은 구두라고 안 했어요. 구성은 나의 디자인. 구성이 좋아야 돼. 자,
여기서 구두만 잘해놓고 구성이 엉망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구성은 아니 구두는 별 볼일 없어도 구성이 되시고 얼마나 힘차게 그 염전의 그 농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 농부가 소금을 채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삶의 터전이고 삶의 역할이고 삶의 힘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주를 논하는 겁니다. 자, 구두는 내 마음의 안식처다. 구두는요, 아까는 구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구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는요, 내 마음의 안식처야. 우리 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이나. 우리 집 뭘로 돼 있어요? 아까 지구는 둥글고 해도 둥글고 다 둥글게 배우고 어머니 가슴으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둥글게 배워가지고 했는데 이건 사과고를 배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집 때문에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동그랗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공간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각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안식처가 뭐냐면 내 마음의 안식처는 바로 구두예요. 구두. 자, 구두를 일단 볼까요? 자, 구두를 그냥 짝짝짝 줄을 쳐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이 있어야 돼. 구두, 선. 이렇게 선. 이 구두는 이렇게 선이 있어야.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 미술 공부나 예술 공부를 할 때 뭘 배워요? 점선면을 배우잖아요. 3단계를 배워요. 점선면. 이건 중학교 때 배울 거요 아마. 이걸 우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면이에요. 자, 다음은 부드러운 나이 집과 같다. 아까 설명한 대로 부드러운 나이 집과 같다. 여기 지금 이게 그 강변도로인데 시간이 다 됐나요? 이런 구두가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고 저 밖에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구두는 나의 집과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공간 매체는 작가의 안목이다. 작가의 안목이. 이 공간 매체는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는 안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매체는 작가의 안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선, 이런 면, 점선, 면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공간 매체를 1등분, 2등분, 3등분 이렇게 해서 황금비를 나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들이 사람을 불러일으키자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전라북도에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지배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게 이게 어디냐면요, 교동도 이게 교동도인데요. 40년 만에 가뭄했어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를 가서 제가 울었어요. 여기를 가서요. 여기가 얼마나 하면 땅이 다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다 갈랐어요. 근데 여기 산모녀가 걸어오는 거예요. 마침 내가 기다리는 미학이라고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제가요. 그 위에서 계속 기다려서 누군가 이것만 찍고 가면 안 된다. 나는 양이 안 차. 저는 그래요. 아침에 가면요. 정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저는 가면은 왜 때문에 거기 가서 앉아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요. 기다리고 찍어가지고 왔어. 찍어놓고 와서 보여주면 또 거기를 또 도로 가세요. 이거 찍어도. 누가 있나요? 없어요. 나는 기다려서 찍어 왔어요. 이게 바로 사진이 아니냐 이거죠. 자,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영차원, 전문 중심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출발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1차원, 점의 연속 또는 배례선이 든다. 배례선이 듭니다. 선이 연결되면 공간이 형성된다. 이것이 면이고 사진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2차원은 선은 각을 만들어내고 경계를 설정해준다. 그러나 3차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3차원. 사람은 3차원, 4차원의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물체 보면 전부 3차원, 4차원 돼 있잖아요. 3차원 돼 있잖아요. 손에 잡히잖아요. 근데 사진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3차원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즉 3D가 3차원이다. 고구려 시대의 솔고 기억나시죠? 솔고 소나무, 솔고와 소나무 그 같은 이치예요. 참새들이 그 소나무에 그 그림인데 거기에 앉으려다가 부딪히잖아요, 벽에. 그것이 바로 3차원 3D가 아닌가. 그래서 0차원, 1차원, 2차원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뒀다가 이렇게 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 사진의 세계입니다. 자,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한 장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 영화는 2시간짜리 영화를 하지만 우리는 이 사진하는 사람은 스틸 사진은 한 장에다 2시간짜리 영화를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진의 세계입니다. 이게 영상하고는 다른 것이 한 장에다 이야기를 다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가벼운 기록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가볍게 찍은 사진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 여기서 피사체의 충돌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충돌을 피함으로 주제와 부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특히 인물 사진은 머리 뒤의 기둥과 가로선을 피해야 한다. 감상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이유를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다.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이 보통 사진을 이 목에 선이 바다 수평선도 걸리고 이게 뭐 어떤 장애물이 목에 걸리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앵글을 조금 낮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다. 조금 내가 높이 찍으면 이 사진이 아래로 들리고 내가 낮으면 사진 위를 찍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진의 앵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배경을 흐리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배경을 흐리게 하기는 이 피사체가 주제가 더 부각될 수가 있죠. 바로 이 옆에 있는 그 인천에 가면 이런 인천이라고 하나요? 안양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보면 이런 수녀님이라고 하나요? 이게서 꽃을 넣는데 그냥 꽃을 맹수로 찍지 말고 이렇게 넣으면은 아웃포커스가 된 거죠, 사진이. 그러니까 꽃이 살고 이미지가 살아 숨쉬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주제가 충돌이 발생하면 부재 부각은 어렵게 되고 만다. 부재 부각은 어렵게 되고 만다. 사진은 그만큼 공간 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공간 배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묵지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피곤이 떨어지는 거죠. 부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진의 장점은 뭐냐면은 주제하고 부제를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사진의 세계,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듯이 이렇게 충돌이 심하다 보면은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지? 날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미지만 보고 예쁘다. 예쁘니까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사진은 역사입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역사를 바꿉니다. 이것이 사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제대로 알으려면은 구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고 뛰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이 배가 있어요. 배가 한 척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구성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그냥 배 사람 이거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얼음 위에 배가 있고 배 위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배를 타기 위해서 아니면 배가 궁금해서 배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라는 것도 광활한 어떤 강이구나 라는 걸 이게 시사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구성은 어떻게 해야 슬픔으로 갈 거가 아니면 웃음으로 갈 건가 눈물을 흘리게 할 건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프레임을 잘 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배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제를 극대화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가 세안인데요. 제 제자들도 많이 가고 사진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갑니다. 근데 사진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요, 얼굴이 이 목이 여기에 걸려요. 여기가 지평선에 여기가 여가 집이 있고 여기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 너머에 바다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찍으면요, 머리가 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꽉 여기가 걸려요. 목에 걸려요. 이거 목에 걸린 걸 뭐라고 해요? 교수형이라고 해요. 교수형. 속칭. 교수형은 절대 사진에서 빵점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찍었어요? 이 장화의 눈높이로 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카메라를 물에 담그다시피 해서 이렇게 해서 찍은 것이 바로 이 사진. 이것이 앵글입니다. 그래서 배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제를 극대화시킨다. 이 주제를 극대화시키려니까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이 주제는 뭐야 아줌마가 소금 채취하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저 아줌마가 만든 소금으로 나는 먹고 있어. 이거 어딜까? 그냥 막 이런 것이 막 그 이야기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극대화예요. 극대화 안 되면 절대로 사진 칠 수 없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상영을 하죠? 그러면 2시간 동안 기다리다 우리는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릴 건가요? 아니요. 사진 작가는 사진 한 장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웃음을 발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으로.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예쁘게 가서 찍고 와서 그 꽃숲에다 어린아이를 놓고 찍으니까 꽃인지 어린아이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갔다 와서는 추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을 다 버리고 사진 몇 장 없어요. 쓸만한 사진만 있게 된 거예요. 제 부모님 사진 그러거든요. 돌아가시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역사에 남은 사진은 그게 바로 추억의 사진이고 역사다 하는 것이 사진의 세계입니다. 사진은 그만큼 많은 그 시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의 성격이라고 했어요. 사진의 성격은요, 사람 성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일기하고도 똑같고요. 일기 변화무쌍한 그런 것들하고 환경하고 똑같아요. 사진 성격이. 그래서 사회성이란 현재 예술론에서 프랑스의 생시몽은 예술가는 작품을 이 사람들이 생시몽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사회를 리더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 집단은 교육하는 교육자이며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성이 그 사회성이 사진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우리가 아마 많이 보아왔지만 기억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억에 있는 게 오래오래 내 가슴에 남는 사진들. 이것이 바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시몽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진가와 대상 간의 관계성으로 표현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함축된 사진 한 장으로 사진을 함축된 사진으로 그 시대를 말할 수 있는 게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가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서 예를 들어서 전철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작품이라고 뒤에 가서 여성들 뒤에 뭐라고 하나요?
아니 여성들 다리 찢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난 그거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거 찍어서 뭐 하겠어? 작품이 아니 작품만 되는데 작품이 됩니까? 그거 아무 소용 이게 사진이 아니다. 사진은 뭐냐면 역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가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진은 대상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진다. 함축된 사진 한 장으로 그 시대를 말할 수 있는 게 사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 한 장으로. 그래서 케빈 카트는 자살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자, 조형성. 아까 사회성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조형,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뭐 시설물이라든가 등등. 사진에서 조형성이란 공간 배치를 위해 표현이 달라진다. 어떻게 공간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에 가니까 복잡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집은 작은데 하도 청정이 잘 돼 있어도 공간도 넓게 보이고 참 좋아요. 내가 심적으로 편안하고요. 부담이 안 가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조형성이에요. 자, 그래서 문창살의 조형들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그 문창살 보세요. 그게 조형성이에요. 이로 미적 공간을 불안하여 흥미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알아줘요. 자, 황금벌판에 나무 한 그루가 점이 되어 시설의 흐름을 나타낸다. 또한 원근법에 의해 지루함을 덜어주고 주제를 부각시킨다. 나무 한 그루가. 아무것도 아닌 나무는 한 그루가. 이게 사진인 거예요. 황금비 각종 여기서 황금비를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황금비는 중요한 거지만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황금비, 각종 구도, 크기, 배분 이것이 조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형성에 해당된다. 조형물이기 때문에 건축가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공간 시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온다. 이런 맥락이 아니면은 조형성이라는 사진학에서 조형성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형성도 한번 셔터를 누르기 전에 피사체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청계 국가거든요. 이게 칼날로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찍었냐면 성북구청 옥상에서 찍은 겁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옥상에 가면 사다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올라가게 하다가 무지하게 높아요. 옥상인데도 거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왜 만들어놨더니 그 안에가 보일러실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로 올라갔는데 내가 겁이 많아요. 눈이 커서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덜덜덜덜덜 떨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헬리콥터에 파주시를 찍는데요. 헬리콥터를 제가 몸에 매달려 밑을 들어서 찍었어요. 카메라만 들면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찍었어요. 이걸 옥상에서 찍었는데, 자, 보아요. 그게 딴 얘기를 제가 했죠. 여기 렌즈의 심도를 깊게 조리게. 심도를 깊게 할 거냐, 낮게 할 거냐, 뭘로 해? 조리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청계 국가를 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핀이 쫙 맞은 이유가 뭐냐면 심도를 깊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청계천 국가예요. 이게. 지금 철거 이거 없죠. 부두를 이용하여 다이나믹한 표현을 한다. 다이나믹한 선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선을 보고 원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S선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불빛 빨간 불빛 이게 지금 칼라라면 참 예뻐서 저는 이게 뭐 흑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흑백을 전환을 해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형성에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리성입니다. 사진의 성격에서 이게 심리성. 자, 심리성에 보면 여기 사진에 보면요. 이게 누가 찍었냐면요. 케빈 카트가 찍은 거예요.
주제의 시각화는 작가가 느낀 것을 그대로 사진에 담아내는 것이다. 사진 한 장으로 감동을 불러일으켜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대표적으로 수단 난민촌에서 굶주림으로 산과 살을 넘나들고 있는 한 소녀와 독소리를 촬영한 남아프리카 출신 케빈 카터는 많은 비난을 받으며 이 사진 한 장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운명을 달리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못 견뎠으면 이거 사람을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지 말고 이걸 구하면 내가 사진을 못 찍어. 이 사람 왜? 뭐 때문에? 종군 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사진이 전 세계인이 알아주는 이 사진. 이건 뭐 교과서에도 나와. 지금 이제 나와. 그전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나와요. 심리학적인 사진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관찰 능력과 표현 능력을 길러야 한다. 관찰 능력, 보는 거.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런 능력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가슴으로 사물을 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보라고 저는 주문합니다. 항상 이렇게 후배들 아니면 제자를 길러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촬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그 시대의 이야기꾼이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진은 그 시대의 이야기꾼입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자, 이게 최민식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이건 제 사진입니다. 이건 충무로역에서 찍은 제 사진입니다. 노파가 할머니가 무거운 찍어 누르는 그 무거운 차를 그리고 여기 검정 고무 신발에 이걸 보고 제가 이 사진을 혓달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울었어요. 저거 얼마나 힘들고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이것이 이야기꾼이다. 사진이. 그래서 사진은 그 시대의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이것이 10년이 지나 20년이나 30년, 100년이 지나고 난다면 그 사진은 남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은 안 남아요. 이 사진 이거 지가 사진 찍은 거 이거 아마 남을 거예요. 지가 사라져도 또 이것이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진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쉰다. 사진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쉰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가 있어야 또 미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사진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쉰다. 이거 88 때 찍은 겁니다. 아니 88이 아니라 저기 월드컵 때 월드컵 여기 올림픽이라고 하나요? 그 축구 월드컵. 그 시청 앞에서 제가 시청 옥상에서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도 지금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그게 뭐 기가 막힌지 뭔지 그냥 찍으러 가자니까 그래 찍자. 찍었어 그냥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진이 크게 취해요. 나한테는 소중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이 사회에다 내놓고 꼴까다 하려고. 꼴까다에다 좀 피워서 좀 달리 좀 그러는데 그때는 이 후배들한테 이 사회에다 좀 내놓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회성 사진 한 장이 사진의 역사 기록을 남을 수 있으며 한 가정의 가족력이 줄 수 있는 기록물이 되기도 한다. 심리성 한 장의 사진이 심금을 울린다. 조형성 국가나 가정이 하나의 조형물로 운영을 받고 놓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성, 심리성, 조형성의 가치관을 여기 지금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 사면소를 사진에 반영한다면은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쁘게만 찍으려 한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쁘게 찍으려다 보면 안 나와요. 마음대로.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찍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니까 이 태극기 이게 판판하게 펴진 게 아니라 사람들 손에 올려서 하는 거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세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태극기가. 그렇게 동감이 보이잖아. 동감이. 이것이 바로 한 장의 사진이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한 장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어, 공기원근법은 이 안개가 많이 껴 있어요. 공기원근법은 광선의 작용으로 또 다른 원근감을 준다. 이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안 되죠. 예. 그래서 공기원근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었더니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야기예요. 사진의 이야기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어떤 감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요구상,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가치상, 이런 것들이 한 장에다가 담아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진은 한 어부가, 어른이 얼려있는 어부가 그냥 뭐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배에 올라서 이 어망이라고 그래요. 그물이라고 그래요. 한번 담궈본 겁니다. 이것이 저한테 전달해 놓은 메시지가 참 마음을 아프게 아니면 슬프게 아니면은 좀 안 됐다 하는 것을 전해오더라고요. 사진 속에 나의 철학을 담는다. 철학이 없으면 사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연천에 있어요. 연천이 아니라 파도 여기 가다 보면 골프장이 있겠는데요. 여기 가면 이거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이건 나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여름에 찍는 것보다 가을이나 겨울에 찍는 게 좋아요. 나무는. 나무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습니다. 꽃은 여름이 나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그쪽을 향해서 이 발자국 봐요. 발자국 이렇게 나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근데 이 나무하고 사람하고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했더니 1대 618, 1.618, 1대 1.618이라는 구두 형성이 이러는 거예요. 한 치, 두 치, 세 치,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3분의 원칙에 의해서 이 구두를 잡았기 때문에 이 사진은 한 장의 이야기다. 모든 걸 다 담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뭘로 채울 거냐는 거예요. 체험의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사진 속에 나를 철학을 담으려면은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구도, 구성 이런 것들이 망라해서 꾸밈이 표현이 돼야지 한 장의 사진이 철학이 되는 겁니다. 철학을 담는 겁니다. 그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한 자루 속에다 넣어서 뿌려주는 것이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이것도 강화인데요. 왜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애착을 가냐면요. 제가 빠져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갑자기 쓰면 죽었어요. 불과 한 2분 사이에 전 죽었어요. 빠져가지고 목에 이만큼이 걸쳤죠. 흙탕물이 진흙바닥이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숨을 쉴 수 있는 게 제가 2분이더라고요. 2분. 그런데 여기서 빠졌는데 이 사람하고 둘이 가서 촬영하는데 이 사람은 촬영하느라고 그걸 못 본 거예요. 빠져나오고 다 나와서 카메라 흙탕물을 씻어내가지고 찍었는데 찍히더라고 카메라가. 그래서 이걸 찍은 것이 마지막 이 사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찍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서 찍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이 안개 속에다가 사진을 이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뭐냐면 배경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냥 안개만 있는 이런 안개만 여기 이 부분이 안개에다 사람을 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근데 여기는 이런 산이 있고 또 안개가 있고 진흙 방랑이 있고 여기는 들어가서는 앉을 수 그야말로 위험한 그 지역인데 이 사진을 보고 거기 가면 위험하겠구나. 이 풀도 있네. 이런 뭐 장애물도 있네. 바위에 가서 사진 찍는 사진가의 뒷모습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 굉장히 애착을 갖는 사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이 주인공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 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 사람입니다. 왜 이 연출한 게 아니고 같이 사진 촬영하러 갔다가 고기가 있다고 그러면 잡아봐라 하고 나도 너 갈게 네가 가면 갈게 하고 그럼 이제 치면서 가면서 셔터를 누르는 겁니다. 저도 갑니다 이거. 그래서 찍은 건데 사진은 뭐라 했어요? 찰나의 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시간에 기다림의 미학 양주 나래공원 거기에 가는데요. 출근하면서 가고 퇴근하면서 가요. 출근할 때 회사에다 미리 얘기를 해놓고 오늘 좀 늦게 출근한다고 새벽에 4시에쯤 떠납니다. 거기를 가요. 계속 가서 오늘 틀렸다고 뒤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몇 번을 가서 한 장 건지는 것이 그게 기다림의 미학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진은 그냥 그 화가들이 앉아서 장시간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진도 한번 셔터 눌러서 그냥 바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가서 기다렸다가 찍고 또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찬스의 미학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조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요. 아까 지금 빠뜨리는데 이 조형성은요 어떤 것이 조형성이냐면 이 건물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성은 뭐냐 하면은 그 집 안에 건물 안에 그 집 안에 사람 TV 무슨 화분 같은 거 이게 조형이에요. 구성이에요. 조형은 어떤 거냐면 움직일 수 없는 걸 보고 우리는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가들은 이 조형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형물 안에 우리는 사진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성이라고 해요.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구두는 뭐예요? 조형물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조형은 구두인데 구두 안에다가 구두만 덜렁 사각형 집 안에다가 구두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TV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테이블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런 것들이 구성이에요. 구성을 잘 맞춰줘야만이 그 집안이 구두가 제대로 잡혀진 구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두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집이 들 수가 있고 구성이 갖춰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성과 구두는 절대적인 건데 구성은 생명체다. 구성은 아까 구두는 뭐라 했어? 구성이 구두를 깨버리는 것이 구성이에요. 구두는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깨려면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은 없고 구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구두는 없고 구성만 있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두를 약간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회를 놓칠까봐 구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구성하고 조형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 심리성 이런 것들을 사진에다 우리가 담아보자. 우리 감독님도 한번 현장에 가셔서 한번 이거 그냥 내가 찍을 게 아니라 이거 오래오래 두고 볼 거야 라고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진 한 그래도 찍는다면은 틀림없는 작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요 여기 좀 제가 그 부족했던 그 사진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기서 좀 설명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데이터는 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픽셀 하나가 화소라고 그러죠. 이 화소 하나가요, 여러분들 모아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8비트예요. 이 8비트가 이 3개가 묻히면 24비트가 돼야 RGB가 돼요.
세개가 3원색이 돼요. 24비트가 있어야 그림이 된다, 아니 사진이 된다 이거예요. 컬러가 된다 이거예요. 24비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8비트에 250단계니까 얘를 3개 넣으면 24비트가 되는 거예요. 얘도 16비트를 3개 넣으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옥수수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JPG라도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이게 사진이다라고 스마트폰에다 올려놓고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작품으로서 어디가 한번 게시를 하더라도 한번 작품으로는 승화를 시켜보고 있다 하면은 저는 프로파일 가지고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해보니까요 11, 14까지는 JPG 가지고 괜찮아요. 그런데 11, 14, 20에 24를 하면은 프로파일로 찍은 거하고 이 JPG로 찍은 거하고는 벌써부터 그 차이가 시작됩니다. 20에 30 제가 보통 2m, 3m를 뽑는데요. 그거 보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또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